안녕하세요. 저는 한은주입니다. 올해 65이죠. 경기도 일산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이 5년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로는 하루하루가 조용했어요. 아침이면 습관처럼 창가에 앉아 바깥을 내다봅니다. 아파트 단지 안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이죠. 가끔 그 중에 저희 손녀 다은이와 비슷한 나이 또래 아이가 지나가면 괜히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아들 진호는 서울 강남에서 IT 스타트업을 운영하느라 정말 바빠요. 그래도 한 달에 2번은 꼭 연락해서 엄마, 우리랑 같이 살자. 고 말하죠. 하지만 저는 매번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야. 며느리한테 폐 끼치고 싶지 않아. 사실은 며느리 수진이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금 걱정스럽거든요. 좋은 며느리예요. 영어 강사로 일하면서도 집안일 잘하고 다은이도 훌륭하게 키우고 있으니까. 그런데 가끔 저랑 통화할 때면 목소리가 좀 차가워지는 게 느껴져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예의는 갖추지만 정이 느껴지지 않는 인사였습니다. 그럴 때면 저도 모르게 말수가 줄어들죠. 괜히 기분 나쁘게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뒤 소파에 앉아 TV를 켰어요. 가족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3대가 함께 사는 따뜻한 집 풍경이 화면에 펼쳐지죠.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어요. 나도 저런 집에서 살고 싶었는데.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울까요? 특히 수진이는 자기 친정을 많이 챙기는 편이라 더욱 그럴 거예요. 핸드폰에서 다은이가 보낸 그림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집 그림인데 굴뚝에서 하트 모양 연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림 한 구석에 할머니 사랑해요 라는 글씨가 삐뚤빼뚤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림을 냉장고에 붙이고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끓여 마셨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혼자 사는 집은 참 조용했어요.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릴 뿐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로등 불빛이 아파트 복도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죠. 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천천히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여전히 혼자일 텐데, 그래도 살아가야 하니까요.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차례 음식 준비에 마음이 설레었어요.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니까요. 나물도 무치고 전도 부쳐서 정성껏 준비했죠. 어머님, 오셨네요. 수진이가 현관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예의 바른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제가 가져온 음식을 받아들고는 부엌으로 가더니 냉장고에 넣어두더라고요. 거실에는 이미 수진이 친정어머니 이정화 씨가 앉아 계셨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옆에 두고 단정한 자세로 앉아 계시더군요. 안녕하세요. 사돈어른.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는데 뭔가 어색했어요. 정화 씨는 수진이와 계속 대화를 나누시는데 저는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수진아, 그 백화점 상품권 많이 샀지? 네. 엄마, 설날에 쓰시라고 50만 원어치 준비했어요. 제가 들으니 수진이는 친정에 꽤 많은 용돈을 드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괜히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들한테 경제적 부담을 주기 싫어서 용돈도 받지 않는데 말이에요. 드디어 차례상이 차려졌습니다. 상에 앉아보니 이상했습니다. 제 앞에만 나물 반찬과 두부조림이 놓여 있었어요. 갈비찜이며 전복구이 같은 좋은 음식들은
모두 친정엄마 쪽으로 치우쳐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연세에는 기름진 거 안 좋죠. 건강하게 드세요. 수진이가 환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저에게는 가시처럼 느껴졌어요. 친정엄마 앞에는 갈비를 한 점씩 올려주면서요. 할머니는 왜 고기 안 먹어? 다은이가 순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이는 얼른 다은이를 달랬습니다. 할머니는 다른 음식이 더 맛있대. 아들 진호는 회사 일 때문에 늦게 와서 분위기를 잘 모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런 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식사가 끝나고 정화 씨가 화장실에 가신 사이 수진이가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는 명절 때 음식 준비 안 하셔도 돼요. 저희가 다 할 테니까. 겉으로는 배려하는 말이었지만 제 손이 필요 없다는 뜻으로 들렸어요. 저는 그저 그럴게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 있으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환영받지 못하는 걸까요? 다은이가 할머니는 왜 고기를 먹지 않냐고 했던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나름 힘들 텐데 제가 괜한 서운함을 느끼는 건 아닐까. 하지만 가슴 한편이 답답한 건 어쩔 수 없었어요. 10월 둘째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다은이 운동회가 있는 날이었죠. 저는 한 달 전부터 이 날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진호도 수진이도 운동회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제가 먼저 물어봐야 했습니다. 다은이 운동회 언제야? 아, 네. 다음 주 토요일이에요. 수진이의 대답은 시큰둥했어요. 마치 별거 아닌 일이라는 듯이 말이죠. 저는 그래도 기대에 차서 물었습니다. 몇 시에 가면 될까? 어머님, 힘드실까봐 일부러 말씀 안 드렸는데 학교까지 거리도 멀고 하루 종일 서 계시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요. 수진이의 말이 친절하게 들렸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저를 위해서라고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오지 말라는 뜻 같았습니다. 괜찮아. 다은이 응원해주고 싶어.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그럼 오셔도 되는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도 눈치가 있으니까 알 수 있었죠. 아니야. 내 말이 맞다. 힘들 것 같으니까 집에서 기다릴게. 결국 저는 포기했습니다. 수진이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운동회 당일 저는 혼자 집에서 다은이를 응원했습니다. 마음으로나마 말이죠. 오후쯤 되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진우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다은이 잘하고 있지? 네. 엄마, 달리기에서 2등 했어요. 무척 기뻐하고 있습니다. 진우 목소리가 즐거웠어요. 저도 덩달아 기뻤죠. 그런데 뭔가 아쉬웠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보지 못한 게 말이에요. 저녁에 진우가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다은이가 메달을 목에 걸고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뒷배경을 자세히 보니까 수진이 친정 가족들이 모두 나와 있더라고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힘들까봐 오지 말라고 했는데 친정 식구들은 다 와 있다니 저만 빠진 거였네요. 마치 저는 가족이 아닌 것처럼 말이에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사진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제가 있으면 힘들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핸드폰에서 다은이가 보낸 음성 메시지가 들려왔어요. 할머니, 오늘 달리기에서 2등 했어요. 할머니도 봤으면 좋았을 텐데. 아이의 순수한 목소리를 들으니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다은이만큼은 진심으로 저를 그리워하고 있구나. 그 생각에
위로가 되었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여전히 서운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제 건강을 걱정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그냥 저를 피하고 싶어서 그런 걸까요? 답을 알 수 없어서 더욱 답답했죠. 창밖을 보니까 가로등 불빛이 밤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저도 저 가로등처럼 누군가를 밝혀주는 존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냥 외로운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11월 말, 진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가장 좋아했던 미역국부터 시작해서 잡채, 도라지 무침, 연근조림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특히 목도리는 2달 넘게 공들여 떴어요. 은은한 회색 실로 떠서 정말 예뻤습니다. 엄마, 생일날 꼭 와요. 수진이한테 부탁해뒀으니까 편하게 오세요. 진호가 며칠 전에 전화로 말했었죠. 저는 그 말이 너무 고마웠어요. 아들이 여전히 저를 기억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생일 당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반찬통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목도리도 예쁘게 포장했죠.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어요. 1시간 넘게 걸리는 길이었지만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아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거든요. 아들 집 앞에 도착했는데 이상했습니다. 주차장에 진호 차는 없고 수진이 차만 있더라고요. 혹시 출장 갔나 싶어서 진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지금 부산 출장 중이에요. 수진이한테 부탁해뒀으니까 편하게 들어가세요. 언제 들어와? 내일 오후에 들어갈 것 같아요. 엄마, 오늘 집에서 하룻밤 주무세요. 수진이가 잘 챙겨드릴 거예요. 진호 목소리가 미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조금 실망스러웠죠. 생일 당일에 만나지 못한다니. 그래도 며느리가 있으니까 괜찮겠다 싶어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한 번 더 눌러봤습니다. 딩동. 딩동.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혹시 못 들었나 싶어서 좀 더 기다려봤죠. 그런데 분명히 차는 주차장에 있는데 왜 아무도 나오지 않을까요? 핸드폰으로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벨소리만 계속 울릴 뿐 받지 않았습니다. 1번, 2번, 3번. 계속 연결되지 않더라고요. 이상하네. 저는 현관 앞에서 계속 기다렸어요. 혹시 화장실에 있거나 깊게 잠들어서 못 들은 건 아닐까 생각하면서요. 30분 넘게 기다려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11월 말이라 제법 쌀쌀했죠. 저는 가져온 반찬 봉지를 품에 꼭 안고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늘을 보니까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아들한테는 출장이라고 했으니까 다시 전화할 수도 없고, 수진이는 계속 전화를 받지 않으니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해졌습니다. 뭔가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제가 착각한 걸까요? 진호가 분명히 수진이한테 부탁해뒀다고 했는데 말이에요. 발끝이 시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아들이 돌아왔을 때 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봐 걱정됐거든요. 1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보슬보슬 내리던 비가 점점 굵어지더니 폭우로 변했습니다. 저는 아파트 현관 처마 밑에서 비를 피했어요. 하지만 바람 때문에 빗물이 옆으로 날려와서 옷이 젖기 시작했죠.
차가운 물이 목 뒤로 흘러내렸습니다. 수진이에게 계속 전화를 걸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받지 않는 게 아니라 아예 꺼놓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점점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어요. 주차장을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수진이 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집에 있는 게 분명한데 왜 나오지 않는 걸까요? 혹시 몸이 아픈 건 아닐까 걱정도 됐습니다. 비는 더욱 거세졌어요. 우산도 없이 나온 제가 한심했죠. 날씨 예보를 미리 확인했어야 했는데 온몸이 젖어가면서 추위가 뼈까지 스며들었습니다. 2시간째 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바라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아들한테 약속했으니까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발가락이 감각이 없어졌어요. 신발 안까지 빗물이 스며들어서 발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손도 마찬가지였죠. 반찬 봉지를 든 손이 떨렸어요. 3시간째가 되니까 정말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몸이 덜덜 떨렸어요. 이러다가 큰일 날 것 같았습니다. 폐렴이라도 걸리면 아들한테 더 큰 걱정을 끼치겠죠. 조금 더 기다리고 싶었지만 정말 한계였어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고 다리에 힘이 빠져서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이러다가 쓰러지겠다 싶어서 결국 포기했어요.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정성껏 만든 음식도 2달 동안 정성껏 뜬 목도리도 모두 들고 말이죠. 근처 찜질방을 찾아 들어갔어요. 젖은 옷을 갈아입고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니까 그제야 숨이 트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혼자 중얼거리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 생일날인데 이렇게 될 줄이야. 수진이가 정말 모르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일부러 피한 걸까요? 찜질방 한쪽 구석에 앉아서 밤을 보냈어요. 평생 이렇게 서러운 생일은 처음이었습니다. 내 아들 생일인데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진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부산에서 돌아오는 길이라고 하더군요. 엄마, 어제 잘 지내셨어요? 수진이가 잘 챙겨드렸죠? 진호 목소리가 밝았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사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할까요? 괜찮았어. 일단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들 기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진호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계속 물었어요.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요? 혹시 아프세요? 아니야. 괜찮다. 정말요? 뭔가 이상한데? 진호가 계속 물어보니까 저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진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에요? 어제 너 집에 갔는데 수진이가 문을 안 열어줬어. 3시간 넘게 빗속에서 기다렸는데 전화 너머로 진호가 숨을 크게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수진이 차는 주차장에 있었는데 전화도 안 받고 나 혼자 찜질방에서 잤어. 진호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엄마, 지금 집으로 가세요. 저도 바로 가겠습니다. 괜찮아. 그냥 넘어가자. 안 됩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진호 목소리에서 분노가 느껴졌어요. 저는 아들이 화낼까봐 걱정됐지만 한편으로는 든든했습니다. 그래도 내 편에서 생각해 주는구나 하고 말이에요. 1시간 후 진호가 집에 도착했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죠. 저는 어제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몇 시에 도착했는지, 얼마나 기다렸는지, 전화를 몇 번 걸었는지까지 다 말했어요. 내일 같이 집에 가서 직접 확인해야겠어요. 아니야, 괜찮아. 수진이가 정말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어. 엄마, 차가 주차장에 있었다면서요. 집에 있었던 거잖아요. 진호가 강하게 말했어요. 저는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함께 진호 집으로 갔어요. 수진이가 현관에서 저희를 맞았는데 표정이 어색했습니다. 어머님, 어제 오셨어요? 몰랐는데. 정말 몰랐어? 진호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수진이는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정말 몰랐어. 친정에 갔다가 늦게 들어왔거든. 차는 왜 주차장에 있었어? 언니 차 빌려서 갔어. 변명이 그럴듯했어요. 하지만 진호는 믿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홈캠 영상 확인해봐야겠어. 수진이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홈캠이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그럴 필요까지야. 왜? 정말 없었다면 확인해도 상관없잖아. 진호가 노트북을 꺼내더니 홈캠 앱을 켰어요. 수진이는 옆에서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여보, 그런 거 볼 필요 없어. 내가 잘못했다고 할게. 이제 와서 뭔 소리야. 처음엔 몰랐다고 하지 않았어? 진호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진짜 뭔가 나올까 봐 두려웠어요. 진호가 노트북 화면을 켰습니다. 어제 날짜를 선택하고 시간을 맞추더니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저는 숨을 참고 지켜봤습니다. 화면에 거실이 나타났어요. 오후 2시경 영상이었는데 수진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보며 웃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딩동. 영상 속 수진이가 고개를 들어 현관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핸드폰을 봤어요. 마치 아무도 오지 않은 것처럼 말이죠. 딩동. 딩동. 초인종이 계속 울렸지만 수진이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소리를 신경 쓰면서도 일부러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으로 누군가와 대화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화면을 보면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로 일부러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거였어요. 3시간 넘게 빗속에서 기다리는 저를 뻔히 알면서도 말이죠. 이게 무슨 상황이야? 진호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수진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상은 계속 흘러갔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도 수진이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현관 쪽을 신경 쓰는 모습은 보였지만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저는 벽에 기대어 서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서운함이 착각이 아니었구나. 정말로 저를 피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우리 엄마가 빗속에서 떨고 계신데 당신은 집 안에서 모른 척했어. 이게 사람 할 짓이야? 진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아들이 그렇게 화내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평소 온순한 성격인데 정말 분노한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수진이가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진실이 다 드러났으니까요. 왜 그랬어? 우리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뭔데? 똑바로 말해봐. 수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어머님이 오시면 부담스러웠어요. 친정어머니 모시기도 바쁜데 진호가 웃었어요. 차가운 웃음이었죠. 친정 어머니는 모시면서 내 엄마는 빗속에 세워놔도 된다는 거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인데? 수진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변명할 말이 없었던 거죠.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서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보니까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그동안 참았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밖에서는 진호와 수진이 계속 싸우고 있었어요. 진호 목소리가 점점 단호해졌습니다. 지금부터 당신 친정에 주던 지원은 다 끊겠어. 매달 200만 원씩 보냈는데 이제 안 해. 여보,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이혼하자. 그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라서 화장실에서 뛰어나왔어요. 진호야, 안 돼. 다은이 생각해라. 엄마, 이미 끝났어요. 이런 사람과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진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수진이는 울면서 빌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수진이는 다은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이혼 절차도 빠르게 진행됐죠. 진호는 다 본인 잘못이라며 자책했지만 저는 아들을 위로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함께 살고 있어요. 진호가 엄마랑 같이 살겠다고 해서 서울로 이사 왔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아파트예요. 마당이 있어서 꽃도 기를 수 있고요. 처음엔 서로 어색했어요. 오랜만에 같이 사는 거라 생활 패턴 맞추는 게 쉽지 않았죠. 하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진호 도시락을 싸주고 진호는 퇴근하면 마트에서 장을 봐와요. 가끔 다은이 생각이 나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진호가 만나러 가니까 위로가 돼요. 다은이도 아빠를 보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 진호가 일찍 들어와서는 꽃 모종을 사왔어요. 엄마, 이거 마당에 심어요. 뭐야, 이게? 개나리예요. 봄에 노란 꽃이 피거든요. 저희는 함께 마당에 나가서 개나리를 심었어요. 흙을 만지니까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여유였죠. 엄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무슨 소리야. 엄마가 뭘 고생했어. 아니에요. 혼자 사시면서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진호가 미안해하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아들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다. 살아있는 동안 너만 옆에 있으면 충분해. 엄마, 그동안 며느리 때문에 속상했지만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야. 우리 둘이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 봄이 오면서 개나리가 정말 노란 꽃을 피웠어요. 마당이 환하게 밝아졌죠. 저는 매일 아침 꽃에 물을 주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제는 다은이가 편지를 보내왔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꽃 구경 가고 싶어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진호가 다음 주말에 데려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오늘도 창밖으로 마당의 개나리를 바라봅니다. 노란 꽃들이 바람에 살랑거리는 모습이 예뻐요. 예전에는 혼자라서 외로웠는데 이제는 아들과 함께라 든든합니다. 이제는 제가 엄마 곁을 지켜드릴게요. 진호가 어젯밤에 한 말이 계속 귀에 맴돕니다. 고마운 아들이에요. 비록 며느리와는 헤어졌지만 가족이란 함께 사는 게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평화로운 노년이 시작된 것 같아요. 아들과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감사합니다.